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 현대시 2 정지용과 김광균의 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모더니즘 시인으로 묶여서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지금 모더니즘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문제에서 3번을 보게 되면 보기의 내용에 그러한 내용이 좀 간략하게 나와 있죠. 그 부분을 먼저 보고 시를 보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920에서 30년대 일제강점기죠. 모더니즘 시는 말 그대로 모더니즘은 모던하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좀 더 현대적인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감각에 대한 지향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모더니즘 시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회화적인 부분, 시각적인 부분.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미학적 언어로 낭만적 경향을 표현하거나 혹은 사상성을 앞세운 그 이전의 시와는 구별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시인은 정지용과 김광균으로 이들은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감각적 이미지, 계속 감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참신한 비유, 거기에다가 감각, 심상만 많이 쓰이는 게 아니라 비유도 여기 보면 이제 뭐 직유나 은유나 뭐 화류나 이러한 비유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듯한 회화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이 회화적인 이미지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감각적인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미지를 활용해 감정이나 풍경을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의 개성을 드러냈다. 감정도 풍경도 내적인 것도 외적인 것도 가는 그 중에 이제 가는 정지용 님의 시였죠. 강화도의 교원으로 발령난 너를 생각하며 느끼는 감정을 이미지나 그러니까 감각적 심상 이미지나 이국적 시어로 이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뭐 영어를 많이 쓴다거나 뭐 일본어를 많이 쓴다거나 이런 친구들 이국적이죠. 그래서 이국적 시어로 표현함으로써 정지용의 모더니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가의 시는 그렇고요. 그리고 나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시 문명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그러니까 근대 도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땐 그 당시가 1920년대가 근대 도시지만 그 당시에 그때의 인물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 당시를 본다면 그때는 현대인 거야. 그쵸? 그래서 시에서 표현이 될 때에는 현대의 도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대 도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시 문명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시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삭막한 도시에서 늘 도시는 삭막하죠. 도시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그래서 여기서 현대인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죠. 느끼는 감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구체화, 형상화, 그치? 김광균의 모더니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김광균은 이제 도시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인식, 그리고 정지용은 너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쓰이는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모더니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너라는 인물이 이제 뭐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여동생이에요. 누이가 이제 교사로 발령이 돼서 이제 섬에 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선생님으로 가서 너무 좋다 이런 거보다는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감정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모더니즘적으로 표현하고 있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가시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연 보시게 되면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 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오동나무 꽃으로 불을 밝혔대요. 불을 밝힌 이곳
첫 여름이. 그러면 사실 첫 행부터 사실 되게 난해하거든요. 이게 지금 그 여동생이 간 곳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갑자기 오동나무 꽃은 뭐고 첫 여름은 뭐고, 그죠? 너무 뜬금없죠. 사실 다 읽어보고 나면 얘가 어찌 보면 전체적인 내용 자체에서는 약간 도치적인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아니면 도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늘 그냥 그리운 상태가 있는 거고, 늘 누이가 걱정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동생에 대해 얘기해 볼게,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동나무꽃, 일단 뭐 계절적인 배경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이나 6월 정도에 피는 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봄이라고 하든가 늦봄이라고 하든가 뭐 그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오동나무 꽃으로 불을 밝혔다. 약간 연보라, 연핑크 뭐 이런 색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좀 더 이제 이 첫 여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첫 여름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봄이라기보다는 6월 정도로 해서 뭐 이렇게 좀 환한 느낌? 그러면서 왜 있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fade in, fade out. 그래서 점점 환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 밝힌 이곳, 저곳이 아니고 그곳이 아니고 이곳이니까 화자가 있는 장소가 아닐까 싶고요. 거기에서의 첫여름, 아마도 지금 있는 여름은 첫여름이 아니고 뭐 한 13번째 여름, 뭐 17번째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처음 이곳에 왔었던 그 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왜 그리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뒤에 있는 내용하고 뭐 너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땐 여동생이 여기 있었나 보지. 그지? 그래서 여동생과 함께 했던 이곳의 여름이 그립지 않아? 그리워. 이런 식으로 서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동생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석이 돼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어린 나그네의 꿈. 어린 나그네는 나 같지는 않죠. 나보다 누이가 더 어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을 떠나서 딴 곳에 가 있으니 나그네라고 표현을 한 거고, 나보다 어리니 어린이라고 한 거고. 그치? 그랬겠지? 그치? 그래서 어린 나그네의 꿈. 얘는 뭐 선생님이 되고 싶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 뭐 이런 꿈인 거겠죠. 그러한 꿈이 시시로 가끔 파랑새가 되어, 파랑새는 그 메신저 같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전해주는 그러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소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곳에서 잘 지내는지 어쩌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걔의 꿈을 펼치고 있는 내용들을 파랑새가, 뭐 사실 편지겠지, 되어서 오려니 뭐뭐 할 것이니, 그러니까 올 것 같다, 오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겠거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어린 누이가 그 향수에 나오던 검은 긴 머리 날리던 어린 누이, 그 누이가 이 누이 아닐까. 새언니는 맨발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 혼자 칠랄레 팔랄레 놀고 있던 그 아이인 것 같죠.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을 열거하고 있는데, 나무 밑으로 뭐 오동나무든 어디든 나무 밑으로 가든 더우니까 책상턱에 이마를 보일 때나, 책상턱에 이마를 보이는 건 뭔가를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럴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튼 이게 뭐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뭘 하고 있을 때나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하든 저거를 하든 늘 네가 어떻게 잘 지내는지, 네 소식을 알고 싶어서 뭐 걱정이 되는구나, 뭐 그립구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 거리는구나. 어딜 가도 너만 생각난대요. 와이프한테 좀 잘하시지, 그치? 그래서 기억만이 소곤소곤 거린대요. 청각적으로 지금은 없는데 마치 지금도 우리 누이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구나. 이렇게까지 누이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여튼 거리는구나, 영탄적이구나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뭐 그 말을 건네는 방식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내게 감기관 뭐 이런 부분. 하지만 지금 동생이 옆에 있는 건 아니니까 독백체로서 어떤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차분하게 노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연으로 가면 모처럼 만에 시시로 오려니 했는데 모처럼 만에 왔네요.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려. 여기서 울렁거린다는 건 토 나온다는 게 아니고 설렌다는 거겠죠. 동생 소식에 울렁거려. 이상하지, 그지? 우리 형제들, 남매들, 자매들 그렇게 사이 좋으신가요? 좋으십시다. 그래서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가여운 글자마다, 글자가 가여워. 사실 이거는 글자가 가엽다기보다는 동생이 가여운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의인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이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 내용이 글자에 담겨 있을 테니까 물론 막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니라 저는 잘 지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가엽겠죠. 그쵸? 그래서 먼 황해가 아까 강화도라고 했죠. 강화도가 서해 황해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황해 그래서 동생이 있는 곳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글자마다 그 황해에서의 일들이 남실거리나니 그 일들을 내용을 지금 형상화시켜서 남실거린다.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듣게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알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그 편지를 읽고 있자니 동생 곁에 가 있는 듯 하기도 하고 황해로 가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화자는 근데 여기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건 이거는 어떤 시간이 이렇게 쭉 편지를 읽고 있는 그런 시간 네 그런 타임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그러면서 또 나의 생각 속으로 빠지는 그러한 어떤 그, 시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여운을 주면서 생각 속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을 이 생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자는 갈매기 같은 직유법, 아까 비유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직유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아까 의인도 보이고 있었네요. 그쵸? 그리고 기억만이 소곤거린다. 이것도 사실 뭐 무슨 무수법이라기보다는 아까 청각 얘기했었나요? 그러면 패스. 그래서 갈매기 같은 종선 뭐 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강화도로 가는 배를 타고 한참 너에게로 가는 그런 상상을 해본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내 마음은 벌써 너에게로 가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쾌활한 5월 넥타이가 내쳐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외다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한창 치달리고 있잖아. 치달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쾌활한 5월에 쾌활한 5월이 쾌활해 이것도 의인이네요. 그죠? 넥타이가 내처는 하는 김에 그것까지 어떤 일의 끝에 더 나아가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넥타이가 이제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길게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일단 돛과 연결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돛을 달고 순풍에 이렇게 배가 나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동생에게 가려는 이 마음에다가 아예 그냥 정말 가버려 볼까? 뭐 이런 마음까지 더해졌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하늘과 딱 닿았어. 뭐 수평선인 거지. 그래서 푸른 물결 위에 하늘도 푸른색, 물결도 푸른색 하나가 되어서 뭐 그쪽으로 가는 그 느낌이 쾌활하고 굉장히 로맨틱하고 동생을 찾아가는데 뭐 이렇게 로맨틱이야. 여튼 지금 되게 가고 싶은가 봐요. 그 마음이 우울하다거나 뭐 슬프다거나 너무 예상적이라 이런 게 아니라 막 그 동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행복한, 말 그대로 쾌활한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도 지금 다 푸릉푸릉하죠. 푸릉푸릉하면 우리 다 맑고 순수하고 뭐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따른 섬, 멀리 있는 섬, 뭐 이런 거지. 여기서 뭐 고독이 느껴지고 이런 건 아니야.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죠. 서리적이지. 가고 싶다. 뭐 이거지. 찾아갈까? 찾아가야겠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동생은 그곳에서 일본 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갔대요. 일제강점기니까 일본 말이 뭐 국어잖아요. 그죠? 아라비아 숫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들을 가르치러 간 이거지. 쬐끄만 이 페스탈로치야. 페스탈로치가 쬐끄맣다는 게 아니라, 그치?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은유죠. 교육자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페스탈로치에 빗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은유죠. 그죠? 은유가 쓰였고 그런데 그 앞에 쬐끄만이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스탈로치가 쬐끄만 게 아니라 동생이 쬐끄만 거죠. 키가 쬐끄만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오빠 눈에는 늘 내 동생이 쬐끄맣고 여리고 뭐 안쓰럽고 이런 거죠. 그것을 쬐끄만에 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은유 쓰이면서 페스탈로치아라고 부르고 있네. 돈호법. 꾀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선생님 똑같이 도노 쓰이면서 꾀꼬리 같은, 여기서는 은유가 아니라 지규가 쓰였네요. 목소리가 참 예쁜가 봐요, 동생이. 그래서 꾀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뭐뭐야 뭐뭐야 반복되고 있고요. 동생아 동생아 이런 느낌이죠. 날마다 밤마다 날마다 밤마다 낮이고 밤이고 항상 이거지. 섬 둘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늘 그 섬둘레에 풍랑이 있는 게 아니라 혹시나 그곳에 풍랑이 일면, 섬이니까 일면 어떡하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겠죠. 동생에 대한 걱정 근심. 그래서 늘 그런 걱정을 밥 먹듯이 씹히듯이 하노니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우는 오르간 소리. 은은히 밀려오는 듯이 멀리에서 들려오는인데 들려오는 것 같은이지 뭐 진짜로 들리는 것 같지는 않죠. 설마 강화도 소리가 뭐 그래서 오르간 소리는 이제 뭐 음악도 가르치시는 것 같죠. 꾀꼬리 같은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동생이 뭐 오르간 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떠올리면서 청각이잖아, 그치? 청각적으로 그리움을 형상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면 멋들어지죠, 그쵸?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또 여운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사로 끝내면서 생략법까지 사용하고 있다. 생략법까지 쓰고 명사 사용해서 여운을 남기는 건 왜다?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그쵸?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별거 없다. 동생이 그립다. 동생 소식을 보니 더욱더 그리워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다. 뭐 이거죠. 제목을 보니 5월 소식. 제목을 제일 마지막으로 보는 이런 낭패가 항상 제목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작가가 누군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5월에 온 동생의 소식을 보면서 느꼈던 그러한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설명을 드리려면 또 한두 끝도 없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생하셨습니다.